베로니카의 이중생황 앤드 ROVR. 베로니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늘을 우러러보며 합창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하늘은 환희에 찬 그녀의 얼굴에 비를 내린다. 한 방울 눈물처럼 떨어지던 비는 이내 주체할 수 없는 폭우가 되어 쏟아진다. 다른 사람들은 하늘의 변덕으로부터 몸을 숨기지만 베로니카만은 홀로 남아 꿋꿋이 노래한다. 그 노래의 내용인 즉슨 뜨겁고 뜨거운 날 당신이 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리라는 것이다. 성스럽게 연출된 합창의 다른 의미로 성적인 장면이 뒤따른다. 베로니카는 안택이라는 남자와 즉흥적으로 교합한다. 그러면 베로니카가 바라던 당신은 안택인가? 그건 아닐 테다. 베로니카는 아버지에게 이모 핑계로 크라쿠프에 간다고 하다가 이내 여행의 진짜 이유가 자신이 혼자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 때문이라고 털어놓는다. 이 막연한 느낌은 그녀의 도플갱어 베로니크를 마주침으로써 진실로 확인된다. 베로니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어릴 적부터 서로를 느끼고 있었으며 한 사람의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 연동되었다. 둘은 립스틱 바르기, 손에 실고기, 유리구슬로 보기, 화장법 등 여러 습관을 공유하기도 한다. 베로니카에게 안택은 베로니크 뒷전이다. 그녀는 베로니크의 존재는 강력하게 느끼지만 전철에 탄 자신을 뒤따라오던 안택은 한참 동안 알아채지 못한다. 따라서 베로니카가 바라는 당신은 단적으로 그녀의 도플갱어 베로니크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서 도플갱어는 이 개념의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인다. 독일 문화권에서 나와 닮은 존재는 전통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낭만주의자 장파울은 이 미신과 민간 체험 속의 존재에게 도플갱어라는 이름을 주고 문학적 모티프로 차용했다. 낭만주의 문학에서 도플갱어는 내 내면의 무언가로서 나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등장한다. 인물은 이를 계기로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혼란을 겪고 종종 자신이 의식 중에 규정한 자아보다 도플갱어가 더 근원적이라는 데 대한 인정에 이르곤 한다. 이를 이어받아 프로이트도 도플갱어를 억압된 욕망의 회귀이자 투사로 보고 도플갱어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우나임리히일로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베로니카와 베로니크는 서로를 의식하고 친교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두려운 존재나 억압된 욕망이라 보기 어렵다. 낭만주의적 도플갱어 모티프의 또 다른 특징은 주관성이다. 어가 비의 도플갱어라고 할 때 어가 실제로 비와 유사한 객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비의 주관적인 시선에서 그렇게 보였다는 게 핵심이다. A. T. A. 호프만의 모래 사나이에서 나타나엘은 청욱의 장수. 코폴라를 어릴 적 알던 두려운 존재 코펠리우스의 도플갱어로 파악한다. 그런 그에게 애인 클라라는 이 두 인물이 그의 내면에만 존재하는 환영일 뿐이니 그런 생각을 멈추라고 충고한다. 도플갱어 현상과 시선의 주관성은 종종 시각을 왜곡하는 광학기기의 사용으로 증폭된다. 나타나엘은 아름답지만 경직되어 있어 관심을 두지 않던 자동인형 올림피아를 망원경으로 보자 즉시 매혹되며 그 얼굴에서 생기를 느끼기까지 한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도 인간의 시각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 장면에서 예시한다. 영상의 아련한 색감, 빈번히 인물의 시점으로 넘나드는 수려한 카메라, 워크, 풍경을 왜곡하여 전하는 유리구슬과 전등의 이미지 등. 하지만 영화에서 베로니크는 오히려 주관적인 시각 속에서는 베로니카를 발견하지 못한다. 자신이 혼자가 아닌 것 같다는 막연한 심증 또한 확신을 주진 못한다. 베로니크에게 베로니카의 실존은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서야 객관적인 것으로 명증된다. 이 두 지점에서 작품은 정신분석학과 도플갱어 모티프로 해독되지 않는다. 본작은 도플갱어를 개인의 주관적인 내면의 갈등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존적 상황으로 설정한다. 이즉 베로니카와 베로니크의 연결은 둘 간의 자의적 결합이 아니라 외적으로 조건지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던져야 할 질문은 베로니카와 베로니크는 왜 이러한 조건에 연관지어져 있고 그들을 도플갱어로 운명지은 자는 누구인가다. 이 영화는 차라리 신학적 영화다. 베로니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노래인데 이때의 가사는 단테의 신곡 천국편 2곡 1-9행이다.
단테가 베아트리체와 함께 천국으로 상승하는 이 대목은 독자들에게 함부로 따라오다가는 책을 읽다가는 길을 잃을 테니 돌아가라 책을 덮으라고 권한다. 베로니카는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그랬듯이 동경하던 그녀의 사랑 베로니크과 함께 낙원으로 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베로니카가 노래를 바치는 대상은 다름 아니라 그녀와 도플갱어를 맺어준 신 혹은 모종의 초월적 존재다. 첫 노래와 마지막 노래 모두 베로니카는 하늘을 보고 부른다. 그러나 이 존재는 만약 신이라면 악신이라 해야겠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베로니카의 소박한 소망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노랫말은 곧 그녀의 운명이 된다. 환희의 노래가 장송곡이 되는 순간이다. 키에슬로프스키는 여러 작품에서 초월적 존재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데칼로그 연작 첫 번째 작품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소재로 이 주제를 탐구한다. 과학자 크지시토프는 영혼과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수치적으로 환원되어 계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호수의 얼음이 엇날 얼음의 두께를 계산하고 아들에게 가서 스키를 타도 좋다고 말한다. 그런데 뜻밖의 얼음이 깨져서 아들이 빠져 죽고 크지시토프는 성당에서 깽판을 놓으며 분풀이한다. 데칼로그 연작은 현대 폴란드 사회를 배경으로 이름뿐인 10계명의 현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중 유일하게 실현되는 계명이 첫째 계명이다. 키에슬로프스키의 영화에 모종의 초월적 존재가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존재는 그리스도교의 자애로우신 인격신으로서 하느님은 아니다. 우연한 기회에서 비택은 아무리 다른 선택을 내리며 발버둥쳐도 세 가지 가능 세계에서 모두 파국을 맞이한다. 인간의 운명은 무심한 상위의 존재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는 게 키에슬로프스키의 생각이다. 인형사는 단지 인간의 심리가 궁금해서 베로니크를 카페로 유혹하고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무용사의 발을 꺾는다. 꼭 그처럼 초월적 존재는 인간을 오직 재미를 보기 위해 조종한다. 인간은 초월적 존재의 자취를 보고 이게 필연이고 운명 지어진 거구나 생각하지만 초월적 존재는 별 의미 없이 그런 것일지 모른다. 인간의 삶과 운명은 초월적 존재의 호의조차 아니라 한낱 흥미 덕분에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베로니크의 경우에는 상황이 잘 풀렸지만 베로니카는 그닥 운이 좋지 못해서 죽었다. 따라서 베로니크가 눈물을 흘린 까닭은 자신과 친교를 맺던 도플갱어가 실제 살아있던 인간임을 확인한 슬픔 때문만이 아니다. 베로니크는 인형사에게 어릴 적부터 도플갱어가 있음을 직감했다는 말과 함께 꼭 해야 되는 일들은 항상 느낌으로 알았어요 라며 자기 삶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들을 막연하게 알았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베로니카의 죽음은 초월적 존재의 무심함을 알게 된 사건으로서 언제 그가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행운이 그칠지 모른다는 경종이다. 모든 발목을 다친 무용수가 연극에서처럼 나비로 부활할 수는 없다. 베로니크는 인형사를 만나고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혼자라는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인형사를 베로니카의 대체자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인형사는 베로니크의 기대만큼 좋은 사람은 아닌 듯하다. 그는 슬퍼하는 베로니크를 무시하고 강간하다시피 성교한다. 오르가즘을 느끼는 베로니크의 얼굴은 일그러지며 죽기 직전의 베로니카를 연상케 한다. 그가 자신의 꺾인 발목을 치유해주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은 베로니크의 기대는 좌절된다. 인형사라는 연인을 만나리라는 건 내다볼 수 있었지만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예언은 종종 복합적으로 성취되고 인간은 운명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 말이다. 초월적 존재의 인형술 유의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절망일까? 베로니크는 아버지에게 결혼 반지를 보여주면서도 기뻐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그녀의 운도 다했다. 이젠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갈 시간이다. 각주 1. UNHEI 밀리리터2 번역하면 친숙한 두려움 정도가 되겠다. 도플갱어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원인은 도플갱어가 내게 완전히 낯선 존재여서가 아니라 지금은 억압되고 잊혔을지언정 한때 내게 친숙하고 익숙했던 나의 일부가 돌아온 데서 느끼는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표현이다.
도플갱어 체험에 종종 동반되는 기시감에 대한 해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도플갱어가 실존적 상황이라 함이 영화가 도플갱어를 현대인의 보편적인 조건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다. 베로니카는 베로니크를 보고 나서 심장통을 겪고 죽음에 이른다. 이는 자신의 도플갱어를 보면 죽는다는 독일의 미신을 연상케 한다. 베로니카의 이모가 요절이 가족력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도플갱어 현상이 베로니카 가족에게 예외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앤드 박종송. 우리는 영화를 왜 보는가? 영화를 봄으로써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화려함으로 2시간을 가득 채운 히어로 영화가 있는가 하면 90분 남짓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대화를 나누다가 술이나 마시다 끝나는 홍상수의 영화가 있다. 폴란드에 사는 베로니카 WERONIKA, 프랑스에 사는 베로니크 베라니크. 도플갱어라는 개념을 대입해 자신의 도플갱어를 보고 죽은 베로니카의 이야기. 단순하기만 한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나는 우선 제목에서 이중생활을 빼야겠다. 이중생활이란 흔히 두 집 살림을 하거나 겉으론 바른 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에나 쓰인다. 호그와트의 학생들이 마법사의 세계와 머글의 세계를 사는 것도 해당되겠지만 베로니크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원제인 베로니카의 두 개의 삶이 적확한가? 조금 더 의역해 두 베로니카의 삶이 나을까? 나는 영화에 대해 말하고자 하니 언어를 가지고 씨름하는 대신 베로니카 라고 하기로 한다. 1991년작 베로니카를 극장에서 볼 수는 없기에 OTT 서비스를 이용할 밖에. 그러나 지금 나오는 장면이 베로니카의 것인지 베로니크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알고 싶어서 10초 전으로 되돌리면 될 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잘 모르겠다. 이다. 크주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님이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를 이렇게 장황하게 떠들고 있단 말인가? 이렌느 야곱이란 배우는 감독에게 모르겠다. 는 디렉팅을 받고 연기를 하고 있나? 모를 수도 있다. 정말 모를 수도 있다.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쥘 수 없는,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보이긴 보이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손에 닿을 것 같은 그런 것이나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를, 적확한 개념을 모르지만 눈에는 확실히 보이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 수식이 길어진다. 부족한 지식과 논리를 채워보려는 발버둥일지 모른다. 어쨌든 감독님이 요구한 러닝타임에 온전히 몸을 맡겨보고 싶었다. 바닷물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변에 가다가 부서지듯 그 끝이 어디인진 모르겠으나 그렇게 쭉 밀고 나아가고 싶었다. 베로니카와 베로니크를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 계속되자 내 메모는 베로니에서 그쳤을지라도 말이다. 베로니카는 아름다운 영화다. 영화만이 선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고 그 안에 베로니카와 베로니크를 분한 이렌느 야곱이란 배우는 특히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나는 베로니카에 등장한 이렌느의 모든 모습이 아름다웠고 카메라가 담은 이렌느의 모든 신체를 사랑한다. 예쁘다는 말로는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아름답다는 수식이 적절한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키에슬로프스키 감독님이 베로니카를 찍으려 할 때 이렌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타났는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탄해야 할지 모르겠다. 원래 감독이 생각했던 앤디 맥도웰, 줄리엣 비노쉬가 아니었더라도 그대로 완벽한 존재이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못해 지나치게 아름답다.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을 바탕으로 빚은 마치 조각한 것처럼 아름답다. 미의 여신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때로는 녹색 광선이 샛노란 햇빛이 채워진 이미지들은 또 어떠랴. 베로니크가 입은 의상은 또 어떠랴. 날이 더워지기 전에 빨간 니트를 꼭 사입겠다. 그들이 거리는 낙엽으로 가득 차 마치 릴케가 여기서 시를 쓰지 않았을까 싶다. 대지여, 그대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에서 보이지 않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언젠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그것이 그대의 꿈이 아니던가? 대지여,
보이지 않음이여. 변용이 아니라면 무엇이 너의 절박한 사명이랴. 베로니카의 첫 키스신을 보라. 비가 추적추적 내린 골목은 사랑은 비를 타고 1952 혹은 쉘브르의 우산 1964을 떠오르게 한다. 데칼로그 10부작도 세 가지 색 3부작도 좋지만 베로니카가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최고작, 아니 지금껏 본 많은 영화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걸작이라 생각한다. 베로니카의 제목에서 언급하는 두 번째의 삶이 불과 영화가 시작한 지 28분 50초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등장한다. 베로니카의 갑작스러운 사망 선고로 말이다. 베로니카의 시선에서 유족들이 자신에게 흙을 덮어주며 감은 눈은 베로니크의 섹스씬으로 넘어간다. 오래간 눈을 감고 있다가 떠서 눈앞이 흐린 건가 싶은 이미지다. 그 이미지는 베로니크의 음모와 유두를 이렇게까지 클로즈업하나 싶을 정도로 가까이서 담는다. 이 장면만 독립적으로 본다면 더없이 섹슈얼한 장면이겠으나 이 정사는 베로니카의 죽음과 맞닿아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을 바탕으로 빚은 것 같으니라 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담은 베로니크의 신체는 더없이 에로틱하지만 동시에 죽은 베로니카의 시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따뜻한 색이 화면에 가득했던 베로니카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베로니크의 것은 너무나 건조하고 차가워 보였다. 우리는 베로니카의 섹스신도 이미 봤다. 비슷한 자세, 비슷한 구도에서 같은 배우가 연기하는 섹스씬은 둘을 연결짓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베로니카의 애인이 그녀를 애무할 때 그녀의 시선은 방 안에 걸려있던 자신의 사진으로 옮겨간다. 마치 베로니크의 사진이 베로니카의 방에 걸려있는 것 같다. 이 영화가 포르노처럼 인식하게 되는 제목이 싫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섹스에 대해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베로니카의 관능미 자체가 이 영화의 전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베로니카는 자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순간 죽음을 맞이했다. 베로니크는 다시 베로니카처럼 더없이 아름다운 존재로서, 아니, 베로니크 독립적으로도 지나치게 아름다운 존재로서 불분명하지만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베로니크를 사로잡은 그것은 단순히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는 아닐 테다. 점화 효과 프라이밍 이펙트라는 게 있다. 먼저 제시된 점화 단어 프라이밍 워드에 의해 나중에 제시된 표적 단어 타겟 워드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받는다는. 베로니카의 죽음을 알게 된 베로니크는 쉽게 할 수 있는 예상대로 행하지 않는다. 어차피 절망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며 끝없는 추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지도 않는다.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 아빠를 지나 마당에 올곧게 서 있는 나무를 안쓰럽다는 듯, 위로해준다는 듯, 그 슬픔을 알겠다는 듯 어루만지며 끝나는 엔딩은 그런 의미에서일 것이다. 껍데기가 벗겨지고 톱으로 잘려선 수없이 많은 사포질을 당할 운명이지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나무를 보며 자신의 운명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키에슬로프스키 감독님의 다음 작품인 세 가지 색 블루 1993의 정서와 많은 부분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블루의 줄리엣 비노시는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했고 베로니크는 미래의 베로니카에게서 그러한다. 전자가 이미 죽음이 지나간 흔적 때문에 아파했다면 후자는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한 예감 때문이다. 베로니카에는 막연한 이미지가 많이 등장한다. 탱탱볼라는 구슬이라 생각했던 에 비친 세상은 왜곡되고 굴곡지다. 베로니크가 꾸는 꿈도 그러하고 멀리서 느껴지는 베로니카의 존재라는 것도 그러하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감 또한 그러하다. 베로니크는 인형극을 본다. 극의 주인공은 발레리나인데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죽음을 맞는다. 마치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다 죽은 베로니카처럼 흰 천에 덮였던 인형은 나비의 날개를 달고 환생한다. 발레리나가 보이는 그대로 나비가 됐든 혹은 날개를 단 천사가 됐든 그것은 베로니카를 떠오르게 한다. 아픔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엔 아픔에 대한 기억이 남는다. 베로니카를 보지 못한 베로니크가 막연하게 느낌으로만 갖는 것을 관객은 눈으로도 보았다. 베로니크의 신체를 탐하던 그 이미지는 죽은 베로니카의 시점 숏이던가 베로니카가 심장을 부여주던 이미지들 후에 맞게 된 죽음.
1인 2역을 하는 이렌느 야곱의 베로니카에게서 베로니크로 심지어 배경인 나라가 바뀌지만 관객은 이모는 알렉상드르는 그리고 관객은 베로니카와 베로니카의 죽음이란 걸 계속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베로니크에게 실현되는 건 베로니카를 연상케 하는 인형의 죽음뿐이다. 죽음이란 이미지는 흔히 어두운 것일 테다. 앞서 해리포터를 간략하게 언급한 김에 한 번 더 하자면 극중 죽음을 의미하는 디멘터라는 캐릭터를 떠올려보라. 디멘터의 등장만으로 주변은 어두워지고 한기까지 맴돈다. 그리고 마법사들이 디멘터를 물리치는 마법은 강한 섬광을 내뿜는 것이었다. 베로니카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은 인형극 씬이었고 베로니크가 커튼을 치고 잠든 어두운 방 안에 어두운 색이 가득한 베로니크의 방 안에 빛이 들게 하는 건 인형극을 했던 알렉상드르였다. 베로니크는 인형극의 절정에서 인형이 아닌 그것을 공연하는 남자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이란 감정을 느낀다. 베로니크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과연 알렉상드르라는 남자일까?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일까? 베로니크는 베로니카와 연결되는 죽음을 예감하고 울부짖다 알렉상드르와의 섹스에서 오르가즘을 느낀다. 영화에서 계속 그랬듯 절정의 순간엔 항상 죽음이 함께한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사라지고야 만다. 폴란드에 베로니카가 살고 있다. 이렌느 야곱이 분했다. 베로니카는 노래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타고난 음색이 좋았다. 베로니카는 크라쿠프 17세기 바르샤바가 수도가 되기 전까지 수도이며 학문, 문화와 예술의 도시에서의 오디션 제의를 받는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마저 예쁜 베로니카가 오디션에 합격하고 나오는 길, 시위가 한창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지나던 이와 부딪혀 악보 뭉치를 다 떨어뜨리기까지 한다.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 시끄러운 주변의 소리. 그런 와중 베로니카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베로니크를 보게 된다.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던 베로니크, 자신처럼 빨간 옷에 빨간 장갑을 낀 베로니크.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던 베로니크는 베로니카를 못 봤지만 베로니카는 베로니크를 계속해서 바라봤다. 홀리기라도 한 듯 시선을 떼지 못하는 와중 주변엔 시위대와 진압대가 가득했다. 자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던 시기였다. 베로니크의 이야기는 컨택트 2016을 떠오르게 했다. 원작 소설은 테드 창의 내 인생의 이야기이다. 자신의 미래에 닥칠 불행에 대해 알게 되지만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예쁜 아이도 낳고 행복을 찾는 마치 알고 있는 미래를 잊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이야기다. 영화에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이미지였지만 영화를 보는 이들은 마치 그 삶을 관통한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된다. 베로니크는 베로니카의 죽음을 감지하고 갑작스레 울음을 터뜨린다. 곁에 있던 알렉상드르는 베로니크에게 키스하고 섹스를 하려 한다. 흐느끼던 베로니크는 오르가즘을 느낀다. 인간에겐 감정이란 영역이 존재한다. 때로 감정에 이끌려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감정이 있기에 대단한 방향을 고를 수도 있다. 다시 그보다 앞서 베로니크가 느낀 감정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었다. 베로니카는 베로니크에게 그 존재만으로 아픔을 안겼다. 다시 베로니카는 세 가지 색 시리즈와 연결된다. 블루, 화이트, 레드의 주제의식을 모두 담은 것 같은 엔딩. 릴케가 말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언젠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그것, 언젠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미칠 영향,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 사람의 운명에 미칠 영향이라니. 내가 베로니카가 된다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엔딩이지만 영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은 엔딩.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이 만들어낸 허구의 거짓의 존재 반댄 부덴마이어의 컨체토 앤 미미의 뉴이알 SBI 15 마이너스 버전 D1798이 흘러나온다.